안녕하세요. 이희진의 불편한 역사 진행을 맡은 최성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 역사학의 불편한 역사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역사학의 역사도 매우 불편하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사회에서 설정한 역사학의 원칙과 현실이 매우 다르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역사학은 사실 그 중에서도 좀 심한 축에 듭니다. 얼마나 심하다는 얘기인가요?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역사학이 인간 사회에서 왜 필수적인 학문이라고 여겨져 왔는지 그 원칙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데 이념이나 종교의 역할이 크다는 첫 번째 주제부터 떠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사례를 보면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는 역사학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네.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개인적인 결정은 각자가 가진 이념이나 종교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겠죠. 즉 자신의 신념이나 감 같은 것으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결정을 그런 것에만 의지하기는 좀 불안하겠죠. 네. 또 집단이 움직일 방향을 정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생각이 다른 쪽의 반발이 그만큼 강해지니까요. 반발을 누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라도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믿음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은 이념이나 종교의 사고체계 자체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종교는 믿습니다가 기본적인 논리치자거든요. 네. 뭐 다른 거 없으니까요. 뭐 논리보다는 일단 믿어야 성립을 하는 게 종교니까요. 네. 하나님이든 알라든 무조건 믿는 대상을 전제로 놓고 논리가 전개되니까 그 대상을 믿지 않겠다고 나오는 쪽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본질적으로 설득이라는 개념이 못 됩니다. 또 아무리 국교 같은 게 있어서 그 사회에서 믿음이 통일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이념의 이론이나 종교의 경전 해석 같은 걸 달리해가지고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반발하는 수단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이나 종교를 인정하면서도 얼마든지 저항이 가능해집니다. 이념이나 사상 같은 것이 나름대로 체계를 내세우니까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본질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역시 그 이념 체계의 전제가 되는 조건에 동조를 해야 받아들일 수 있기는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렇게만 정리하면 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죠. 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이념의 경우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는 깔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일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소득을 공평하게 나눠서 골고루 잘 살자,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면 다 같이 일하자는데 뭐 누가 일을 열심히 하겠느냐라고 생각하면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념은 그걸 전제로 놓고 볼 수가 있다는 건데, 여기에 반발을 하는 쪽에서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인간이 눈치나 보면서 남의 건 나눠 받으려고 하지 제대로 일할 것 같으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거를 이념적으로만 논쟁을 하면 사람이라는 게 알아서 일하게 놔두면 열심히 일하느냐, 그럴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존재냐,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존재냐, 네. 논쟁의 핵심이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는 인간의 양심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너도 이렇게 믿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지. 그걸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로 안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3자까지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된단 말이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논쟁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무슨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거 가지고 방송에서 무슨 토론 해가지고 붙이면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너도 이렇게 믿으라는 식이지, 납득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대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념이나 사상 같은 것도 그럴듯해 보이는 논리가 우선이지 객관적인 근거에 그렇게까지 집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국가 정도의 조직을 이끌고 나가는데 문제가 많아집니다. 이념이나 종교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에 비해 역사학은 상대적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찾는 성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들었던 공산주의 이념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팩트를 기반으로 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채택하던 나라들은 실제로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경제적으로 몰라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무너져 갔다. 그러니 우리 사회에 이런 체제를 도입할 수 없다. 네. 이건 요 자체 사람들이 일을 안 해가지고 공산주의를 채택했던 체제에서 경제가 몰락했던 요 팩트가 확실하면은 네. 이런 논리에는 반론이 안 되거든요. 반론을 하려거든 이 논리의 근거가 되는 팩트가 틀렸다는 점부터 논증을 해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인 근거 요거를 가진 논쟁이 되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객관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 정도의 조직을 이끌어 가려면 지지를 얻을 만큼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자기 신앙을 상대방에 강요하는 정도로는 아무래도 곤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납득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역사가 가지는 생리가 그런 데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역사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역사에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서 교훈을 얻어서 장래를 위해서 활용한다는 측면을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활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삼는 이 기본적인 생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역사학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다 지난 옛날 얘기에 집착하는 거라고 비아냥거립니다만 역사학이 대상으로 삼는 거는 그저 단순히 지나간 옛날 얘기들이 아니라 네. 인류가 가진 경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이 다른 종족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만큼 발전한 이유가 바로 다른 사람의 경험을 활용했다는 데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네. 개인의 경우에도 인생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이용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가 되려고 한다. 네. 그럼 뭐부터 보겠어요? 아나운서가 된 선배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길을 갔느냐. 그래서 뭐 무슨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시험은 뭐 어디를 봐야 되고 어느 직장을 잡는 게 유리하고 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뭐 조종사가 된다든지 의사가 된다든지 어떤 직업을 가든지 사실 남의 경험을 먼저 보는 겁니다. 네. 아니 아나운서 된 선배가 뭐 됐으면 지가 된 거지 하고 자기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돼가지고 뭐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인생도 그만큼 사람은 남의 경험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예. 네. 하물며 하나의 조직사회를 운영하는데 그 사회가 처해왔던 비슷한 상황에서의 경험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즉 과거의 경험을 현재 내지 미래의 중요한 일에 활용하기 위한 학문이 역사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모든 학문은 역사학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역사학을 골동품이라고 비웃는 정치학 같은 것도 따지고 보면은 역사학이 정리한 정치사를 기반으로 해서 체계를 잡은 것이고 네. 뭐 이건 경제학이나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심지어는 자연과학조차도 해당 분야의 연구사를 정리해서 체계화시켜 놓은 게 그 분야 학문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사학이 왜 불편하다는 거죠? 반전이 있는 거죠. 우선 모든 학문은 역사학이라는 명제부터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전제를 놓고 보면 역사학자라는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식의 체제에서는 각 분야 역사는 그 분야 전문가들이 처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의학사, 의학의 역사 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 전문가인 의사들이 정리하는 게 낫겠어요? 의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역사학자가 정리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렇다면 역사학자는 기껏해야 역사학의 역사에 해당하는 사학사 같은 거나 정리할 수 있을 뿐이지 그런 지역적인 분야? 네. 이거밖에 할 게 없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런데도 왜 기초학문으로서의 전문가인 역사학자들을 따로 길러내느냐? 이게 오히려 역사학의 어두운 측면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어두운 측면이란 어떤 거죠? 이 역시 역사학의 생리에서 나옵니다. 인문학은 보통 문사철이라고 해가지고 문학, 철학하고 역사학 분야로 보통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역사는 문학, 철학하고는 본질적으로 생리가 다릅니다. 앞에서 강조한 대로 근거와 논리를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역사학밖에 없거든요. 네. 사실 이 점이 역사학계에서는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철학이 물론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분야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아무래도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학대를 받아야지 행복하다. 네. 아니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 다른 사람이 납득할 수가 있는 논리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게 있으니까 인간이 희한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영화 같은 데서 이런 심리를 묘사해서 명작으로 꼽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명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나름대로 뭐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어떻게든지 표현을 했다는 얘기인데 네. 다른 사람이 납득하지 못하는 논리를 가지고도 뭐 그런 콘텐츠가 나오고 인정도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이 안 좋다는데도 자기들끼리 좋다는데 무슨 대책이 없다. 이것이 이제 그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네. 나와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문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경우도 똑같겠습니다만은 애초부터 호구를 뜻하는 회전의 성격이 강하니까 네. 이 픽션이라는 성격이 강하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사실 인기 끄는 사극에서 역사적 사실이 얼마나 많이 반영되어 있는 질문을 가끔 받는데요. 네. 아는 사람들이 다 알지 등장인물하고 일부 시대적 배경 이외에는 이 그런 단순한 사실 이외에는 사실이 거의 반영되지 않거든요. 사실 전공과 가까워서 내용 잘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그 사극 눈뜨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역사학계에서 작가들을 조롱하는 말이 공인받은. 이 얘기는 역사학이 그만큼 객관성을 강조하는 학문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바로 여기서 이율배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인받는 거짓말쟁이라고 역사학자들의 조롱받는 작가 쪽에서 즐겨 날리는 카운터펀치가 있거든요. 역사학이 그렇게 근거와 논리를 강조하는데 니들이 말하는 근거가 뭐냐? 네.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근거라는 것이 네. 과거에 대한 기록을 말하는 사료라는 건 상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료는 항상 진실만 말하더냐?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 말문이 딱 막히는 거죠. 네. 왜 사료가 진실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은 역사학에서 기초 중에 기초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긴 쪽에서 기록을 남기니까. 그렇겠네요. 진 쪽에서 남긴 기록은 남겨두지 않거나 뭐 네. 자연스럽게 누가 신경 써서 보관을 하지 않으니까 대부분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네. 그럼 이긴 사람이 자기 쪽 기록을 어떻게 쓰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일기 쓸 때 애들 네. 일기 봐도 그렇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도 뭐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뭐 형 거 훔쳐가지고 두들겨 맞았다 그래도 자기가 잘못한 거 씁니까? 그건 다 빼버리고 형이 네. 때렸다. 네. 뭐 주변 동료들하고 시비가 붙어도 그렇잖아요. 자기 곤란한 부분 다 빼버리고 상대방이 좀 너무하다 싶은 것만 편집을 해가지고 떠들고 다니고 그걸 기록에다 남기는 게 인간의 승리에 해당한단 말이죠. 근데 국가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 버릇 어디 갑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만 봐도 중요한 일에 대한 기록을 자기 유리하게 왜곡시켜서 남기는 일은 흔하죠. 그러니까 회고록 같은 거 어떻게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네. 묵직한 사람들이 회고록 쓰는데 네. 그 사실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회고록이야말로 거짓말 투성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남겨진 기반으로 역사학이 과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보다 권력을 잡았던 쪽에서 원하는 대로 과거를 보기 십상이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권력을 잡은 측에서는 자기들 유리하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역사 기록을 독점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2, 3년 전에 교과서를 국정화시켜야 한다고 그런 주장이 나와가지고 사회가 한번 발칵 뒤집혔는데 그렇죠. 이런 배경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역사학계에서 심한 반대가 있었던 이유도 네. 무슨 이념 성향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권력이 역사를 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역사학자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상식에 속하기 때문일 겁니다. 네. 역사학의 어두운 측면이라는 게 기본 근거인 사료가 오히려 진실을 왜곡시킨다는 원인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서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는 역사 격언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뭐 역사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오히려 문학이나 네. 영화 같은 역사 콘텐츠에서 이런 걸 표현하는 게 더 마음에 와닿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지 네.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작품이 네. 왜 유명해졌냐면은 바로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동물농장을 처음에 만들 때는 사실을 피복받는 피지배층을 뜻하는 동물들이 인간 목장주를 쫓아내고 자기들끼리 농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자기들이 자기 농장을 운영해야 되는 원칙을 기록으로 남긴단 말이죠. 근데 조금 있다가 그 나폴레온이라는 돼지가 네. 그 농장을 장악하고 나서 그 기록에 대해서 슬쩍 문구 몇 개를 바꿔서 그 만들어 놓고 그걸 다른 동물들한테 주입시켜 놓으니까 다른 동물들은 원래 문구는 기억하지도 못하고 바뀐 문구를 가지고 네. 사실 그 지배자인 나폴레온이라는 돼지 그 무리 네. 그 무리하게 유리하게 설정된 그걸 원칙으로 알고 그냥 코끼에서 끌려가는 거거든요. 네. 이거보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 영화는 메멘토라는 영화를 네. 추천하고 싶어요. 네. 주인공이 단기 기억상실증 네, 환자예요. 근데 이 단기 기억상실증 환자가 자기 기억으로는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살고 있었던 어느 날 집에 괴한이 침입을 해가지고 자기 머리를 한 대 때려서 기절을 시키고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강간해서 죽인 이 다음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기억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 첫 장면이 그런 거예요. 주인공이 눈을 딱 뜨면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일상생활도 어려운 사람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그러느냐? 남은 게 이제 복수예요. 네. 적어도 날 이렇게 만든 놈한테 복수는 하고 죽어야겠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범인을 찾아다니죠. 네. 그게 이 영화의 줄거리거든요. 네. 근데 10초 전의 일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범인을 찾겠어요? 여기서 이용되는 게 기록이라는 겁니다. 네. 기록도 적당히 남기는 게 아니라 뭐 종이에다 끄적끄적 썼다가 나중에 보면 이 종이가 뭔지도 모르는 그 기억이 안 날 텐데 네. 그래서 버려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태를 없애기 위해서 팔에다가 문신을 해요. 잘 네. 보이는 위치에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단서를 다 문신으로 기록을 남겨놓은 다음에 눈만 뜨면은 그 기록을 보고 범인을 찾아나가는 거죠. 네. 그런데 범인을 찾는 첫 장면에서 밖에 나가는데 웬 친구라는 놈이 딱 차에다 달려들어가지고 나 친구잖아 하고 그러네. 네. 기억이 안 나죠 당연히. 네. 근데 이놈이 진짜 친구인지 아니면 범인인데 자기를 속이려고 옆에서 들러붙는 건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면서 온갖 헐극을 벌인다는 얘기죠. 네. 근데 나중에 반전이 멋있거든요. 네. 온갖 험한 일에 엮여가지고 뭐 마피아 있다고 엮여서 총격전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투성이가 돼서 나올 때
그 친구가 비웃듯이 딱 나타나가지고 물음 던지거든요. 이제 시원하게. 범인 찾는다고. 웃기지 마. 내가 얼마 전에 잡아줬잖아. 네가 죽였잖아. 그래서 증거 사진을 쫙 보여줘요. 그 사진을 보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죽이고 불태우면서 웃고 있는 사진이 찍혀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범인은 잡아 죽였는데 왜 그걸 쫓아다니고 있었느냐. 그 뒤에 불편한 짓이 나오는 겁니다. 네. 알고 보니까 네. 자기가 이 기억상실증이 나기 시작한 거는 범인이 침입한 이후라고 알고 있지만 네. 실제 진실은 그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극중에서 쌤이라는 사람의 증상인 것처럼 설명한 게 사실은 자기 증상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거를 치료를 해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는데 어떤 의사가 하는 말이 이게 심리적인 이유일 수 있으니까 충격을 줘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이 충격을 준다 치고 마침 그 당뇨병 환자였다는 네. 거예요. 설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당뇨병 환자는 아시다시피 주기적으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네. 귀찮다고 인슐린 주사 한꺼번에 맞으면 쇼크가 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쇼크로 줘버린 거죠. 네. 주사 맞은 다음에 5분 후에 다시 팔레 밀고 주사 놔달라 그래서 네가 기억 못하고 계속 놓으면 나는 죽으니까 알아서 좀 정신 좀 차려라 하는 뜻이었겠지만 네. 이 남자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주사를 놓은 거거든요. 네. 그걸 지나가던 동네 양아치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니까 계속 이상한 주사를 놓는데 주사 놓을 때마다 여자는 정신이 없어지고 다 픽 쓰러지는데 네. 저는 이상하다 이거예요. 네. 그 이 집 털면은 뒤탈이 없겠구나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 집 버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원인 제공을 누가 했다는 뜻입니까? 그걸 자기가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점을 기억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사건의 단서를 기억했다고 하는 이 민신들이 결국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을 했고 그걸 쫓아서 나중에는 잊지도 않은 범인을 찾아다니는 네. 이런 꼴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친구는 찾아줬는데도 그러니까 결국 잊지도 않은 범인 찾으려고 나서니까 네. 그거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 자기가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을 제거하는 데는 아니면 자기가 얽힌 사건을 해결하는데 이 사람 속여가지고 슬쩍 밀어놓으면 네. 결국 이용당하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영화를 듣고 뭐 나는 10초 기억상실증 아닌데 그런 증상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네. 그런데 이걸 상징적으로 네. 문학은 상징 아닙니까? 네. 역사에 대한 기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역사적 사건 수십 개씩 수백 개씩 맞닥뜨리게 마련이에요. 네. 근데 몇 년은 고사하고 네. 몇 달 지난 다음에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돼 있습니까? 잘 없죠. 뭐 요즘에 문제가 되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네. 뭐 어차피 이대로 가면은 뭐 파탄 나고 그래서 돈을 더 걷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다음 우리 세대 이후로는 아마 피해가 꽤 클 겁니다. 네. 그거 어떻게 시작돼서 여기까지 왔나?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렇죠. 방송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저 정부가 애 안 낳고 사람들이 애 안 낳고 더럽게 오래 살아가지고 이런 꼴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거 만들 80년대 이미 유럽은 그거 다 겪고 있었어요. 네. 남의 나라 뻔히 겪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무슨 기억상실증 환자여서 그거 모르고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기억하고 있는 백성들은 거의 없죠. 네. 그냥 거룩하신 분들이 그렇게 해서 험한 꼴 난다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그리고 나중에 정부에서 남긴 기록을 보면 뭐가 남겼느냐는 거예요. 그저 국민복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국민들이 더럽게 말 안 듣고 애 안 낳고 더럽게 오래 살아서 이 꼴이 됐다. 이렇게 기록 남기면 후세 사람들은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역사 기록이라는 게 네. 오히려 그 사태의 진실을 감춰놓고서 그 기록이 기억을 조작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거죠. 네. 사료가 진실을 말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런 걸 기반으로 구성된 내용이 진실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역사학의 진짜 어두운 측면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 사실을 구성하는 기록 중에는 개인적으로 남긴 것도 있겠지만 네. 보다 비중이 큰 부분이 국가 차원에서 남긴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는 기록을 그렇게 남긴 사람들이 바로 당시 역사를 다루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역사를 다루는 사람 자체가 역사를 왜곡시켜서 기록을 남기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겨진 기록이 후세의 비슷한 상황에서 교훈이라고 이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전 기득권층에 유리하게 남겨진 기록이 후세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 되죠. 네. 사실 시간이 흐른다고 해도 기득권층의 입장은 크게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앞에 기득권층이 남긴 기록이 후세 기득권층에 악용이 되는 경향이, 그러기도 쉽고 또 후세 역사를 다루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은 일을 당대 역사학자들이 당대 기득권층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일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를 많이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렇다면 앞세대 기득권층에 유리하게 조작된 기록이 후세대 기득권층의 이익 창출에 또다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네요. 그렇게 되죠. 여기서 역사학의 역할을 뒤집으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회가 이른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지배하려 하면 할수록 그저 일반적인 당위성을 강조하기 일수인 종교나 이론보다 네. 근거와 논리가 확실한 역사적 경험이 당대 중요한 문제 해결에 근거로 제시되는 편이 설득력이 있죠. 근데 역사학의 교육과정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근데 바로 이 역사적 경험을 조작해버리면 네. 당대의 기득권을 가진 쪽에서 원하는 정책을 강요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절제 권력 뒤에는 성공적인 역사 조작이 있었다고 봐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짧은 시간에 성공시킨 사례로는 바로 네. 북녘의 네. 김씨광조의 주체사건을 들 수 있을 것이고, 전통적으로 위력이 있는 경우는 바로 일본이거든요. 네. 이걸 성공시키면 상당한 장면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제법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한 10년쯤 전인가요? 대한민국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드 대회였을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제 모처럼 남북이 화합한다고 북쪽에서 응원단이 내려왔을 때 언론을 장식한 에피소드가, 그게 뭐였냐면 이 북측의 미녀 응원단, 속없이 남쪽 대한민국 청년들이 남남북녀라고 북쪽 미녀 나왔다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네, 그랬었죠. 근데 이 미녀들을 태운 버스가 달리고 있는데 그것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네. 갑자기 그 예쁜 아가씨들이 난리 치더라는 거예요. 운전사한테 차 세우라고. 그럼 뭣도 모르고 운전사는 뭐 세우라니까 세웠죠. 그랬더니 버스에서 우르르 내려가서 그 비를 뚫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갔냐? 돌아올 때 보니까 뭔가 애지중지 품에 안고 돌아오는데 그게 바로 위대하신 지도자 동지 사진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위대하신 지도자 동지 사진을 비를 맞출 수 있냐고 그 난리를 치는데,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 봐서는 제정신 있는 행동으로 보이겠어요. 실물도 아니고 사진이 비 맞았다고 그 난리 치는데, 네. 그때 DJ였던 거예요. 우리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사진이어서 그나마 넘어갔다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도 같이 비 맞지 않느냐, 우리는 비 맞히는 분위기다, 네. 뭐 이래가지고 그나마 넘어갔다는데, 이게 남쪽 동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구촌 가족들한테 어떤 느낌을 주겠습니까? 하지만 당사자들이 스스로 그걸 정신 나간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오히려 북쪽에서는 그런 행위가 지극히 당연하고, 네. 오히려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이게 화성인하고 지구인 사이가 아니라 네. 서로 유전적으로 제일 가까운 동포라고 인정하는 사이인데, 네. 반세기도 안 되는 시기에 이렇게까지 같은 사실을 두고
대하는 생각이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차이를 만드는데 이른바 주체사관이라는 게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우리는 웃지만 네. 솔방울로 술탄 만드시고 나뭇잎 떠놓고 압록강 건너시고 이런 거 믿어요. 실제로 북한 가본 사람들은 뭐 네. 근대 사는 사람들이 많이 가보는데 혁명사적지라고 해가지고 뭐 김일성이 독립운동한 사적지 보여준다는 거죠. 가가지고 설명하라는 거 보면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북녘동포들은 그 의무적으로 다 다녀야 되거든요. 그걸 딸딸 외워야 돼요. 네. 그게 겉으로는 역사지만 실질적으로는 종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왕조는 그 종교를 바탕으로 교주적 왕조죠. 이런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네, 일단 여기서.